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것을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임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기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생하면은 안 좋은 선입관이 있죠. 돈 몇 푼에 웃음과 몸을 파는 창녀와 동일시하는 그런 선입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생에 대한 선입관부터 바꾸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물론 모든 기생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명기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3년 정도의 정규 학교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고수들로부터 사사를 받고 시, 시조, 춤, 서예, 그림, 민요, 악기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오늘날의 가수나 탤런트 혹은 배우 정도의 종합 예술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유명한 기생들은 주로 제10대 조선 왕조 10대 왕이었던 연산군 이후 선조 때까지 활동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연산군은 초기에는 매우 영민한 왕이었대요. 그런데 생모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사약을 받게 된 것을 알고 그때에 연루된 훈구파 대신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갑자사화를 일으켰다는 거지요. 즉 외형적으로는 패비윤 씨의 사약 사건이지만 속셈은 사사건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늙은 훈구파 대신들을 척결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연산군은 폭군이 되어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의 최홍사, 최청사 등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해오게 했는데요. 이 중에서 미모가 뛰어나거나 노래나 춤을 잘 추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여자들을 뽑아 흥청이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물질이나 시간을 무절제하게 쓰는 것을 일컫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흥청의 규모는 2,000명 정도였는데요. 이 많은 흥청들에게 모두 집이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납세와 노역도 면제되었다고 하며 흥청으로 사용된 건물은 놀랍게도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지편전이었고 세조가 중건한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연산군의 폭정을 짐작할 수 있겠죠. 갑자사화 때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잔인한 형벌을 시행하였는데요. 사지 찢기, 인두를 달구어 살을 지지는 형벌인 낙신, 마디마디를 자르는 촌참, 손바닥 뚫기, 가슴 빠개기, 뼈 바르기, 배 가르기, 뼈를 빠 바람에 날리는 쇄골 표풍, 대역죄인에게 과하던 능지처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그 죄를 경계시킨 효수형,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 시체 전체 사지를 자르는 부관능지, 시체를 자르고 쪼개는 고측지형 등 세상에 있는 모든 형벌을 다 동원하였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러한 형벌을 가할 때는 신하들을 꼭 참석시켜 보게 하였다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하네요.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이 공개 처형을 선호하는 것이 혹시 연산군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지만 기생문화는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기들이 연산군 이후에 많이 배출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유명한 장녹수도 기생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전미경이 부른 장녹수 듣고 오겠습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담아 가는 곳이 어둠에냐 구중 녹수는 청산에 오르는가 한 조각 구름 따라 떠도는 저 달리만 한마는 사연 담아 내 숨은 곳 어둠에냐 골룡포 녹수는 청산에 오르는가 술과 웃음, 몸이나 파는 주막의 주몽하는 겁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죠. 기생들은 신부는 미천했지만 미모와 풍류, 음주, 가무에 능했던 그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했는데요. 아무에게나 정을 주거나 해픈 웃음도 주지 않았고 하룻밤 정사를 원하는 남성들은 줄을 섰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마음은 물론 몸의 빗장도 절대 풀지 않았다고 하네요. 춘향은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춘향이가 보여준 기계는 실제로 역사 이름을 남긴 명기들인 황진이, 이매창, 홍랑, 이화, 개월향, 논객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성 출신의 황진이는 조선 전기의 기생이자 시인이었는데요. 이매창과 더불어 조선의 최고 여류 시인으로 꼽히죠.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절로 불렸죠. 서경덕과의 일화나 백호 임재가 황진이의 묘를 보고 시절을 읊었다는 등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조선 11대 임금 중종 시기의 인물인 듯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시서의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으며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하네요. 황진이가 15살 때 어느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동네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상녀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자 황진이가 나와서 관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나서야 상녀가 움직였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후 황진이는 자신은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기생에 투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종모법에 따라서 황진이도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기생은 그녀의 운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뒤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시, 서, 화에 모두 능통한 초특급 기생으로 명성을 날리며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교류했고 어느 정도 사회와 남자들에 대한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며 생불이라 불리던 천마산의 지족선사를 유혹해 파괴시켜 버렸고 왕족 벽계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려 하자 화장을 한 뒤 말을 타고 가는 벽계수 앞에 나타나서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라는 시조를 읊자 벽계수가 놀라서 말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말 대단한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황진이 듣고 오겠습니다.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내 사랑아.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고기가 올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능수보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봄 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두 번째 주인공은 전북 부안기생 이매창의 이야기입니다. 이매창은 조선 선조 때의 부안기생으로 본명은 향금, 자는 천양, 호는 매창이라 전해지죠. 1573년 전북 부안현의 아전 이양종의 딸로 태어나 1610년에 사망했으니 불과 38세를 살다가 갔네요. 평생토록 노래를 잘하여 지은 시 수백 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려내렸지만 그녀가 죽은 후 서서히 잊히고 사라져가자 그것을 안타까워하던 부안의 아전들이 1668년 그녀가 남긴 시 58수를 구해 매창집을 간행하여 지금도 이매창의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는 2015년 이매창의 묘역을 중심으로 넓이 7,400평 규모의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녀는 유희경이라는 선비를 사모하여 그리움이 담긴 시를 많이 남겼는데 지금 읽어도 애절함이 절절히 묻어 있죠. 그녀는 한시에 뛰어났으며 가무도 잘 했는데요. 특히 금운고를 잘 탔다고 해요. 그녀가 남긴 몇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여기에 이화우는 비 오는 날의 백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상춘, 봄을 근심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다만 임그리워 생긴 병이라 진세에 어찌나 괴로움이 많은가. 그 다음은 자한이라는 시입니다. 동풍이 불며 밤새도록 비가 오더니 버들잎과 매화가 다투어 피었으라. 이 좋은 봄날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술잔을 앞에 놓고 임과 헤어지는 일이리라. 그 다음은 춘사라는 제목입니다. 봄의 생각, 그런 뜻이겠죠.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에 곳곳에서 지는 꽃잎 흩날려요. 상상곡 뜯으며 임 그리워 노래해도 강남관님은 돌아오시지 않네요. 어때요? 구절마다 그리움이 흠뻑 묻어 있죠. 최영주가 부르는 매화 같은 여자 들려드립니다. 나 홀로 사자를 왔네.
함께 살다가 매와 같은 여자여 쓸쓸히 찾아를 왔네 사랑을 글러였었던 만인의 연인의 세상을 원망하다 지쳐서 빗물 되었나 추적 내린 비에 돌비가 적신다 검도와 함께 살다가 백꽃 같은 여자여 다음 주인공은 기생 홍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선조대의 기생으로 황진이, 임해창과 함께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긴 기녀로 손꼽히고 있죠. 조선시대 3당 시인 중 하나였던 고죽 최경창이 선조 6년인 1573년 북독평사로 발령받아 임지로 갈 때 함경도 홍원현 현감이를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고 이때 홍원현 관기 홍랑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눈에 최경창을 사모하여 사랑하게 되지만 관기의 신분 탓에 최경창을 따라가지 못했고 2년 후 최경창은 함경도에서 돌아와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은 관기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걸어 7일 만에 서울에 도착해서 최경창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죠. 덕분에 최경창은 쾌차했으나 사사로이 관기를 불러들였다는 죄로 탄핵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이후 홍랑은 다시 함경도 홍원현으로 돌아갔고 최경창은 그녀에게 작별 선물로 정별이란 시 한 수를 주었는데 이것이 이들의 살아생전 마지막 교우였다고 하네요. 1583년 최경창이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홍랑은 최경창의 묘 주위에 운막을 차리고 심묘살이를 자처하여 3년간 심묘살이를 하고 3년 후에도 그 근방에서 묘를 지켰다고 하네요. 홍랑이 죽자 가문에서는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바로 아래에 묻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고지식한 양반가에서 기생을 가문의 한 사람으로 대우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홍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다음 시조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맷버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 있소서. 기생이라고 절개가 없을까요? 이쯤 되면은 열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현이 애절함을 담아 부른 홍랑입니다.
지난 사랑 지난 정을 어이트고 떠나갔나요. 10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계획창에 피는 외토들 보는 난리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소리 없이 울면서 지생바 방울방울 띄워 보내노라. 지난 사랑 지난 정을 어이트고 떠나갔나요. 10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계획창에 오는 투견새 보면 난리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계획창에 우는 투견새 보면 난리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이번 주인공은 평양기생 이화입니다. 시서화에 능통하고 탁월한 미모와 재색을 겸비한 평양기생 이화가 새로 부임하는 평양감사를 유혹해 정사를 거르치자 왕은 강직한 허민을 암행의사로 파견하지요. 왕명을 받은 허민은 평양 인근 허름한 주막의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게 되었는데 주도 면밀할 뿐 아니라 영리한 이화가 이 주막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주모로 변장하여 암행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허민은 한눈에 반해 암행의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화와 만리장성을 쌓고 말았습니다. 이화의 이런 담대한 음모를 알 수 없는 의사 허민은 달콤한 밤을 보내고 길을 떠나려 하자 이화는 사내의 소매를 붙잡으며 두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지금 떠나시면 언제 볼지 기약이 없사오니 소녀 팔에 나으리 성명이나 써주고 가시옵소서. 이러면서 이화가 그에게 팔뚝을 내밀었죠. 그러자 허민은 그녀의 팔뚝에다 큼지막하게 허민 불망 초약, 허민은 첫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6글자를 써주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평양감사를 유혹해 정사를 망친 죄목으로 나졸들에 의해 감령으로 포박되어 끌려온 이화가 자신에게 죄를 묻는 암행의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평양기생 이화, 암행의사 안전에 시 한 수 지어 읊고 죽기를 청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했죠.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가엾게 여겨 허락하니 이화가 시 한 수를 읊는데 암행의사 허민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읊조리는 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화의 팔뚝에 누구 이름 새겨 있는고 살갗에
먹물 깊이 서며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대동강물을 다 마르게 할지언정 이 마음 처음 맹세에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라는 시를 읊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젯밤 백년가약과 함께 동침한 이화임을 알게 되죠. 암행어사 허민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허민은 고뇌의 찬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왕에게 이실직고하여 불충죄를 달게 받겠다고 결심한 거죠.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허민의 장계를 접한 왕은 탄식하면서 이화지전 허민 경지 이화에 바칠 백성이 경작함을 허하노라 라는 의지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화와의 사랑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지요. 하여 허민은 평양에서 이화를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와 암행의사의 벼슬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암행의사, 허민의 대장부의 멋, 이화의 기지, 왕의 아량이 어우러진 조선시대의 찐 풍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자가 부르는 평양기생 듣고 오겠습니다. 무정 들어 한탄 말고 욕하지 마소. 진정으로 님을 위한 거짓말인데 행여나 변할까봐 마음 조이며 내 낭군 알상급제 피고 또 비는 평양기생 일편단심 괴로워도 고달파도 참아주세요. 이 모두가 님을 위한 거짓들인데 행여나 버릴까봐 가슴 조이며 주야장 긴긴 밤을 홀로 세워도 평양기생 일편단심 변함없다.
마지막으로 평양기생 개월향과 진주기생 농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을 의기라고도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던진 의로운 기생이라는 뜻이죠. 임진왜란시 개월향은 평양성이 함락되었을 때 소수행장으로 더 잘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인 고니시를 그녀의 정인이었던 김응서 장군과 공모하여 적장 소수행장 부장의 목을 베어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운 의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논계는 진주 촉성루에서 임진왜란시 외장의 목을 안고 난강에 투신하여 나라를 구한 충절의 의기였죠. 농계는 진주 관기였는데요. 계사년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켜 진주를 근거지로 외병과 싸웠으나 중과 부적으로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백성은 거의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농계는 분단장을 곧게 하고 촉성루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요.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였다고 해요. 외병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곧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외장의 손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잡자 농계는 외장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는가 싶더니 마침내 몸을 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다고 전해지죠. 농계는 혹시라도 외장이 빠져나갈까 봐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있어 외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명기들은 어지간한 사내보다도 더 강한 정절과 나라를 향한 충절의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의 정신세계와 행동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본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미의 논계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푸른 물결에 흘러가는 님의 넋이요 마디마디 손가락마디 가락지로 꽁꽁 엮어서 진주성 나루터에 쌓인 원한이 오늘도 난강에 흐른다. 강 푸른 물결에 흘러가는 님의 넋이요 곱디고 꽃잎 여인이 님을 잃은 슬픈 마음이
그 바위 쌓인 원하니 오늘도 남강에 흐르는